반갑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어드리는 부스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정부에서 발표하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소중한 은퇴 자금을 맡기고 계신 겁니까? 오늘 2억 원 금융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대책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강한 쎄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장이 평온하다면 왜 굳이 이 시점에 천문학적인 숫자인 100조 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100조 원을 쏟아붓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당국 내부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가는 내일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을 맞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부가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 위기 시그널들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뻔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돈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금융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호기롭게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 소식. 얼핏 들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장을 지키겠다는 든든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냉혹한 반응을 보십시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08%를 넘나들고 5년물은 3.2%, 10년물은 무려 3.375%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내밀었는데도 시장은 왜 이토록 차갑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소리쳐도 실제 돈을 굴리는 채권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2.5% 수준인데 시장금리가 3% 위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향후 경기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시장의 자백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국의 개입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밑빠진 도간에서 함께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거나 국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지속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는커녕 금리 하방 경직성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의 변동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의미하는 아주 무거운 신호입니다. 특히 5년물과 30년물 금리까지 요동치는 모습은 장기적인 경제 신뢰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과감하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과감함이 시장에는 오히려 절박함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은 이 100조 원이라는 돈조차 실제 위기의 규모를 덮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고금리 고착화 현상은 단순히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의 부실이 골마 터지기 직전임을 보여주는 선명한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은 이 100조 원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채권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중금리를 더 밀어올리는 치명적인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엄중하게 주시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리 상황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우리 앞에 놓일 수십조 원 단위의 만기 폭탄이 바로 그 정체입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년 1분기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72조 원이라는 숫자를 그냥 단순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숫자의 이면에는 은행채 52조 8천억 원과 여전채 19조 6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파괴적인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의 경우 과거 평균 대비 무려 25%나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재앙의 시작일까요?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갚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이자를 얹어서 다시 발행하는 차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저금리 시절에 발행했던 채권들을 이제는 3%가 훌쩍 넘는 고금리로 다시 찍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은행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자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혹한 산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 고통이 1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내년 2분기에는 은행채 물량이 60조 원에 육박하고 4분기에도 다시 50조 원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일회성 위기가 아니라 연중 내내 지속되는 고금리 압박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이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약을 마시는 심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그 독기운은 조만간 우리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여전채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은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이자를 치러야 돈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금리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금 조달에 입구가 막히니 출구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72조 원 규모의 거대한 빚의 덫입니다. 52조 원이라는 은행채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20조 원에 달하는 여전채까지 더해지면 시중 자금은 그야말로 씨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은행조차 자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가 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압력은 가게와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기를 채우기 위해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시중에 돌아야 할 자금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지 그 정답은 바로 이 거대한 채권 만기 구조에 있습니다. 경제라는 생태계에서 자금의 혈맥이 막히는 것은 곧 심정지를 예고하는 시그널과 같습니다. 정부가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벨이 울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자금 경색의 공포는 비단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 기업들조차 지금 신용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업 신용 위험의 진짜 징후인 크레딧 스프레드의 실체를 아십니까? 금융시장의 체력을 측정하는 가장 정교한 척도 중 하나가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쉽게 말해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의 금리 격차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3년물 국고채와 내부의 많은 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0.5%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0.3% 수준에서 관리되던 이 격차가 단숨에 벌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의 혼란을 제외하면 올해 초 기록했던 최고치에 근접하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기업의 채권을 살 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SK텔레콤이나 KT조차도 채권 발행을 연기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면 그 아래에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마치 혈액과 같아서 가장 건강한 곳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말단 세포들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를 더 많이 낸다는 차원을 넘어 신용 위험이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만 숨어들고 기업의 약소거음이나 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건실한 기업들까지 흑자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0.5%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스프레드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그 결과 금리는 더욱 상방 압력을 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불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이 거대한 금리 격차를 견뎌낼 만큼 탄탄한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기업들마저 자금 조달 창구를 닫고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향후 다가올 폭풍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조차 3.5% 이상의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겨우 채권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서민금융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치솟는 현상은 결국 사회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이 개인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숫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등하며 우리 집 대출 이자를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승폭의 실체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코픽스 금리가 0.24%포인트나 급등했다는 소식은 우리 가계 경제에 떨어진 날벼락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표의 상승이 아니라 3년 만에 발생한 금융시장의 발작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충격입니다. 영끌족들에게는 이제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시중 8개 은행이 돈을 끌어모으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중평균한 코픽스 지수가 이렇게 한 번에 튀어 올랐다는 사실은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가 앞자리부터 바뀐다는 네모칸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지난 8월 2.49%였던 코픽스가 9월과 10월을 거쳐 이번에 2.81%까지 치솟았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도 무섭지만 이번 달의 상승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인 2022년 11월에 0.36% 폭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당시에는 금리 인상기였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던 시점이라 그 배신감과 타격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은행채 발행을 늘리며 비싸게 돈을 구해온 대가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 수치가 즉각 반영됩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대출금리 하단이 3.91%에서 4.15%로 올라서며 이제 3%대 금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단은 이미 5.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하단이 4%를 돌파하며 사실상 시중 5대 은행에서 3%대 주담대는 전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주한 2025년의 시작입니다. 더욱 심각한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변동금리는 이번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상단이 6% 벽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 또한 이미 상단이 6.06%에 달해 있는데 이번 0.24%의 상승분을 더하면 6.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혼합형 고정금리조차 일주일 사이에 0.13%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까지 이렇게 폭주해버리니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자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무리하게 빚을 낸 젊은 세대들에게 이번 코픽스 쇼크는 인생을 비흔들 정도의 치명적인 독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산금리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마진을 챙기고 모든 위험은 오직 돈을 빌린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외치지만 실제 대출 창구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이미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행채 만기 물량이 쏟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하면 이 금리 상승 압박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낮은 금리일 수도 있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채를 줄이지 못한 채 이 파고를 맞이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세한 공포가 우리 금융권 저변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새해 벽도부터 뱅크런 대응 모의 훈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시그널을 다음 장에서 긴급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채권 담보 제공 체계를 가동하고 이와 관련한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만 들으면 중앙은행이 참 부지런하구나 싶으시겠지만 금융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신호입니다. 대출채권 담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 대출 증서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현금을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평소라면 국공채나 통한채 같은 초우량 자산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일반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계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도 초고속 뱅크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수조 원의 자금이 단 몇 분 만에 빠져나가는 시대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은행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보여주었듯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찰나이며 그 찰나의 순간에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돈을 꽂아주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연말까지 IT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새해 벽두부터 모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정말 안전할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금융기관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해 예금자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디지털 뱅크런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조치를 통해 지급보증 담보자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방관이 방화복을 챙겨 입고 훈련을 시작했다면 이미 주변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내 돈이 묶이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뱅크런의 공포는 이성보다 빠릅니다. 정부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강조해도 실제 내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혼란은 수습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뱅크런 대응 체계 가동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비상탈출구를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물 내부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융당국이 엄중주시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만큼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두려움입니다.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는 결국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겠다는 것은 시장의 자정 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단순히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우리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내부의 뱅크런 공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원화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추락하며 외환 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라며 꺼내든 650억 불짜리 국민연금 카드가 과연 우리를 구할 방패가 될지 아니면 우리 노후를 태워버릴 불쏘시개가 될지 그 위험한 도박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하늘이 결국 1470원 선을 뚫고 1480원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온 결론은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다시 한번 시장의 불길 속으로 던져넣는 것이었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수합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9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50억 달러였던 한도가 500억 달러를 거쳐 이제는 65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도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단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절박한 고백과 같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지 않고 국민연금의 달러를 빌려 씀으로써 대외적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실탄이 넉넉하다면 왜 자꾸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 주머니를 뒤적이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야 할 때 시장에서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게 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착시일 뿐 근본적인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카드가 바닥났음을 알고 오히려 더 높은 환율을 겨냥하며 베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지금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믿기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횟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지키겠다는 말을 반복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위험한 담보를 내걸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연금 수익률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와 지금의 은퇴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9월만 해도 1,400원 아래였던 환율이 불과 석 달 만에 1,470원을 넘나드는 이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1998년 3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 기록했던 1,480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6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시장을 겁주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은 정부의 절박함을 확인하고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대내외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위험해지고 내 주머니 속의 돈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이 이중고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장밋빛 발표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1470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역사적 무게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우리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1998년의 망령이 2025년의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480원.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아는 분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턱이자 거대한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1998년 3월 IMF 외환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당시 우리를 절망케 했던 환율이 1,40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벼랑 끝에 다시 서 있습니다. 27년 전의 공포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쎄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는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가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우리 국민들은 이미 금리 0.1% 상승에도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와 가계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은 삼중고의 상황에서 환율까지 폭주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혹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100조 원을 풀고 연금을 동원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급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안간힘을 쓸 때가 바로 개인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8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안팎으로 비상벨이 울릴 때는 남의 말을 믿기보다 내 손에 쥔 현금과 유동성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금리 시절의 기억은 지우고 다가올 고환율, 고금리 시대의 생존 공식을 새로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를 걷어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자는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를 믿고 오늘부터라도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재편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쏟아내는 장밋빛 발표 뒤에 숨은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긴급하게 짚어본 여러 신호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부의 100조 원 시장 안정 조치와 국민연금의 긴급 수합 증액, 그리고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훈련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쎄한 기분은 데이터와 역사가 증명하는 위기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시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마지막 보루인 유동성을 지키고 무리한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부의 장밋빛 발표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급변하는 경제 지표들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내고 다음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하단 링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끝으로 본 영상의 내용은 공신력 있는 지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분석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한 이성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